김현 선생님 박사 논문 전반에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사용 기반 이론에 대해서 네.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네네. 예.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사용 기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뭐 중요 핵심 개념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오늘날 한국어학에서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사용 기반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빈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또 한때 김현준 선생님의 또 호가 빈도 김현준 선생님 이럴 정도로 네, 뭔가 그런 정체성을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네. 그 질문하기 전에 그 사용 기반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예. 네, 그 사용 기반 이론은 뭐 이 용어는 레네커가 제일 먼저 썼다고 랭에커가 제일 먼저 썼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바이비가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해요. 랭에커의 그 인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한때 막 박사 과정생일 때 전공이 뭐야 물어봐 인지 언어학이면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하는 인지 언어학은 그 랭에커식은 아니었어요. 랭에커는 굉장히 그 도식을 많이 쓰고 뭔가 이렇게 위계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뭐 토마셀로나 뭐 바이비나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인데 일단은 좀 찾아보시면 사용 기반 문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이비가 뭐 여기 에세이도 있고 뭐 어디 서론 같은 데 적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이 언어의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관점을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그 큰 주장 혹은 전제 혹은 뭐 이념이 너무 심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왜 그러면 사용이 구조를 결정하냐?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게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면 그거를 어휘화하잖아요. 어떤 세계를 무엇인가 독특한 독자적인 무엇인가로 인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휘라고 하는 게 어떤 지시가 되는 개체만이 아니고 상태도 우리가 어휘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태도 그렇죠. 어휘화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범주화거든요. 그러니까 어휘화 된다고 하는 것은 범주화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언어의 사용이 언어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이게 결국 범주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 기반 이론에서는. 그래서 그 범주화 이론은 또 인지심리학이랑 깊은 관련이 있고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전공이 뭐냐고 하면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데 좀 심취해 있었을 때인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논조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저런 책들을 뭐 전문 교양 서적 같은 것들을 이제 보다가 제가 학부 때 심리학 수업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봤던 책이 항상 이제 그 심리학은 개론책을 내면 혼자 안 써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난 저자들이 쓰는데 항상 그 첫 번째가 이정모 교수님. 이정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블로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친구를 딱 이웃 신청을 하고 선생님이 뭐 책을 올리면 항상 이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아이디로 쓰고 있는 알매나무 그 책을 굉장히 추천해 주셨길래 봤는데 어렵지만 뭔가 이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림 같은 거예요. 책 이름이 알매나무. 옛날에는 지식의 나무로 나왔대요. 약간 문학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비고츠키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데리다, 뭐죠? 또 있잖아요. 그 현대문학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락강, 데리다, 푸코. 그 사람들만큼 주류는 아닌데, 그러니까 현대문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두루 아시는 분들이 이
프란치스코 바렐라와 이 마뚜라나의 이 알메나무도 아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좀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되게 이 지금 6세대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게 6세대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이라고 하면 그 생물학적 기반이 이 사람 생물학자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생물학적 기반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그거를 그 책하고 삶으로서의 은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상하게 설명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고 논증 방식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래서 두 개를 삶으로서의 은유의 어떤 그 인지와 지각과 이런 설명하고 그리고 은유 이런 설명하고 이 알므로스의 은유에 나오는 언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문법을 만났는데 이것도 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비 2010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에뮤라고 하는 호주에 사는 새가 있어요. 약간 타조 비슷하게 생긴 타조는 아니거든요. 타보다 큰가요? 타조만 합니다. 타조만. 네, 근데 그 새를 보고 저게 새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새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새냐고 하면은 뭐 새 그 로빈이라는 그런 새 원형을 참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물어보면 타조랑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뭐가 전체가 있고 그 원형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원형을 거쳐가지고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국부적으로 고리고리 이어가지고 세계를 인식한다고 하는 이런 철학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마뚜라나 바렐라의 어떤 그런 신경 심리학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레이코프의 그 삶으로서의 은유에 나왔던 그런 설명들 그다음에 뭐 범주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화가 잘 되는데 구문문법도 그런 거였어. 구문문법도 구문마다 구문이 결국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한 개인의 문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문의 네트워크가 문법이다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 그것이 이 로컬한 인지적인 메커니즘 인간이 세계를 인식할 때는 로컬한 것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알메나무에는 굉장히 그 시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도 중간중간 사례들이 굉장히 시사적인 게 많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토끼 후각 실험이거든요. 토끼 후각 실험이 뭐냐면 이 토끼의 이 뇌에다가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를 이제 2차원 평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게 해놓고 토끼한테 실험실 토끼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 쥐가 있는 것처럼 실험실용 토끼가 있는데 토끼한테 톱밥 냄새를 이제 맡게 했어요. 근데 맡게 했던 처음에는 막 그 화면 전체가 막 무작위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할수록 점점 이렇게 뚜렷한 패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계가 회로를 만드는 거죠. 활성화의 회로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이 토끼한테는 이 톱밥의 냄새가 그렇게 신경계로 이렇게 딱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토끼한테 이 톱밥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톱밥이구나. 범주화가 되는 거죠. 네, 범주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언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게 알메나무에 실려 있는 네,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사용 기반 이론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기반인데 네. 행동주의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행동주의는 이제 보상에 의해서 행동이 강화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뭐 톱밥 냄새를 맡게 하면 토끼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상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일정한 패턴을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더 발달한 거죠. 사실 사용 기반 문법은 행동주의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 대한 또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주의 심리학이 너무 이제 촘스키라든지 이런 인지주의 심리학이 너무 이렇게 이제 흥하다 보니까 그 반대 급부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사실 적절하게 교묘하게 결합된 거죠. 이런 그 신경망을 본다는 건 사실 인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용 기반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의 어떤 행동주의의 단점 혹은 또 인지주의의 단점을 이제 각각 보완한 이제 이론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일 사용 기반 접근법에서 가장 놀랐던 게 찬발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창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제가 창발이라는 개념을 접한 것은 이제 석사 논문을 쓴 그 학기에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국어사학기가 열렸어요. 그 이제 저는 그때 김양진 선생님이 총무이사 아니다, 그 정승 선생님 총무이사, 김양진 선생님이 뭐 기획이사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등재지도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간사였는데 밖에 있는데 그 월인인가? 월인 출판사, 지금 월인. 근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되게 빨간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슨 제본 학교 앞 출판사에서 학교 앞 제본에서 그냥 제본한 것 같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제목이 언어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하고 그 책을 펼쳐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창발 얘기가 나왔어요. 되게 책을 재밌게 잘 썼어요. 그 루디 켈러의 언어 변화라는 책인데 번역이 되게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봤는데 거기에 창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일단 창발 얘기를 많이 해요. 창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무슨 잔디밭에 오솔길이 생기는 현상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맞아. 그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논문 읽으면서 여기서도, 각주에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잔디밭에 오솔길이 생기는 게 처음에는 그 길이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라 뭐였죠? 사람들이 계속 빨리 지나가려고. 네. 다 갈라다 보니까 네. 네. 지나다 보니 생긴 네. 것이다. 그게 이제 창발이구나. 네. 단순히 그게 이제 네. 수동적으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게 그렇죠. 계속 네.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서 그게 말 그대로 창발이 되니까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고 표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 맞습니다. 거죠. 그 네. 경영학에서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이머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딱 갑자기 없던 게 확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장을 누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수요가 생기고 파는 사람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장이 되는 건데 그 처음에는 되게 언어랑 잘 안 닿았어요. 맥이 잘 안 닿았는데 이제 루디 켈러도 보면은 좀 약간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령 뭐 그 영어의 T 2인칭의 T 계열하고 이제 Y 계열이 있잖아요. 뭐 다이도 D하고 네. 유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업이 중시되는 사회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계급이 이제 와해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굳이 내 놈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뭐 당신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원래 높이는 말인데 그 낮춤말을 안 쓰고 그만 계속 쓰다 보니까 높이려는 의도로 쓴 거지만 결국엔 그냥 평범한 2인칭 대명사가 된 거다. 뭐 이 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돋보이게 얘기하려고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그 공통점도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압력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언어가 조금씩 변하면서 뭐 이렇게 변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발을 처음 접했는데 이후에 좀 다른 책들을 보니까 이제 그 루디 켈러가 인용이 조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니까 돼 있고 이번에 지금 고대 대학원에서 지금 그 바이비 2010을 보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창발 현상이 언어의 문법화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겠어. 이해가 됐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의도 표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의도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죄송하지만 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량 표현을 쓰는데 못 온다는 거는 단언이잖아요. 그냥 네. 못 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러이러해 집에 가야 돼서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에 가야 돼 못 간다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것 갖다가 거기서 추량이 아닌 거죠. 네. 그냥 겸손한 표현인 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청자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예측으로 예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정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해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미움을 받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의도처럼 얘기를 하고
결정된 미래에 대해서는 추량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문법화가 그런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창발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한테 밉보이지 않고 나를 우아하게 표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한 건데 인영이는 두 번째 들으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많을 때 앞에 차가 속도를 5km 줄이면 그 뒤에 차는 뭐 6km 줄이고 왜냐면 똑같이 줄일 수 없잖아요.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뒤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사람의 행동에 따라가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어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솔길에 그 잔디밭에 오솔길이 생기는 거는 그냥 단순한 되게 심플한 방식의 창발이라면 그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정체하는 것은 그 서로 행동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받아서 뒷 사람한테 주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을 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 이런 예측을 하면서 행동 조절하다 보니까 정체라는 그 상상에 다다른 것인데 이게 언어랑 비슷한 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추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방향으로의 문법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 그랬나? 그 복잡계 이론에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창발된 그 계를 복잡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것과는 별개의 더 거시적인 구조가 등장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하고 그 창발된 계를 복잡계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언어가 본질적으로 복잡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선생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문에서도 그 어떤 요소들이 쓰였을 때 빈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바이비 같은 학자의 글을 읽어봐도 이제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제 빈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용 기반 접근법 자체가 이제 언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언어가 사용된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하셨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반복되는 것이 이제 그 화청자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반복되면서 그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이 되고 이제 그걸 청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빈도에 따라서 지나치게 빈도가 높으면 그게 이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표상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이제 빈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높으면 이제 그 패턴에 다른 것들이 끌려서 이제 새로운 그 뭐 활용형이 변화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빈도가 높다 낮다 뭐 중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직관적으로 슈리스틱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뭔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나누고 체계화를 하고 하는 게 이제 학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이론의 약점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바이비 어디서 봤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소논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바이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키마티시티가 높다. 뭐 이걸 뭐 도식성이 높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 빈슬롯 얘기하잖아요. 빈슬롯 뭐 이제 제가 뭐 불을 켜다 해서 뭐 라디오를 켜다, 뭐 TV를 켜다, 뭐 컴퓨터를 켜다, 뭐 화면을 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슬롯 켜다 앞에 오는 을 켜다 앞에 오는 그 슬롯이 확장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느냐, 개념적으로 얼마나 넓냐. 그럼 그 넓으면 스키마티시티가 크다. 그렇지 않으면 좁다라고 하는데 가령 그 시라고 하는 친족 관계의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티시티가 별로 안 넓잖아요. 확장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산성이 있어도
확장할 수가 없어. 이미 꽉 차버려가지고. 그러면 스키마티시티가 좁은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뭐 그런 기준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스키마티시티는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가족 관계 유형이 나타난다. 뭐 가령 뭐 둘째 시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남편이 여러 명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 둘째 아버지? 뭐 이런 명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티시티가 그냥 그거는 결과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 유형 빈도가 안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스키마티시티 자체가 뭐 빈도를 결정하는 거, 그 생산성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바이비 관찰에 의하면 3개, 호포스에서 3개가 발견된 거 3회밖에 안 발견됐는데 유형 빈도가 생산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뭐 그런 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빈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빈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신경회로의 어떤 활성화 회로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인데, 그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강화되고 굳어져서 하나의 회로로 동시 활성화되는 어떤 그 회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제 그 달 있잖아, 달. 그 언어학자 달이 네. 예전에 서울대 와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인간의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해마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해마는 인간 잠을 잘 때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또 그 활성화된 거를 보존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그 언어학자들이나 뭐 인지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루에 눈 떠서 잘 때 자기 전까지 얼마나 경험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인터벌로 얼마나 경험을 하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남는지.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딱 해도 뭐 기억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10번 해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뭐 많이 넘어가면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신경세포보다 죽는 게 더 많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어린 친구들은 또 그게 빨리빨리 새로운 신경세포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니까 무엇인가 쉽게 습득을 하니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에서의 경험의 어떤 인터벌과 빈도가 어떻게 그 머릿속에 남는데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특히 언어와 관련해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런 유형 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유형 빈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극고빈도, 아주 너무 빈도가 높은 것은 다른 것 그냥 너무 활성화 잘 돼 있어서 툭 치면 금방 인출이 확 돼버리니까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다른 회로의 활성화를 통해서 걔를 활성화할 필요 없이, 혹은 걔를 활성화함으로써 다른 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정도가 없이 그냥 걔만 바로 인출이 돼서 이제 네트워크가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변화에 저항도 하고 뭐 다른 그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다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신경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병렬 분산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가령 제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손의 움직임하고, 손의 움직임, 그 다음에 혀에서의 액체의 느낌, 그 다음에 그 맛,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개의 뭐 각도, 이런 거 한꺼번에 다 이게 그 관련된 동작이 한꺼번에 그 다 활성화가 되면 그때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그 같이 활성화되는 것, 그것이 신경회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무슨 맙소사가 회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말이거든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수준에서는 그냥 유형빈도가 아주 고빈도가 아니고 중저빈도 항이 많은 것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고 제 생각은 뭐냐면은 중저빈도면은 얘를 어떤 회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얘만 활성화해서 안 되고 그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동시에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적절할지 모르겠죠. 우리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막 초성을 해보잖아요. 그드브 이렇게 혀 끝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걔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단어가 막 기억날랑 말라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중저빈도항의 네트워크는 서로 이렇게 같이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서로를 더 활성화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상식적인 설명으로도 가능한 게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고빈도, 중빈도, 저빈도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얼마만큼 행동을 해야 이렇게 고빈도로 기억되느냐에 대한 이 설명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뇌과학적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건 중빈도여야지 되는데 만약에 정말 고빈도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는 있죠. 컴퓨터 키보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키보드는 어떻게 만들어 놓죠? F1, F2, F3, F4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패턴을 걸어놓고 규칙을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하는 작업은 그냥 버튼 하나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해 버리죠. 패턴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어 이제 외국어 습득을 할 때 정말 고빈도로 잘못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고쳐져요. 고착화가 돼버려요. 표상이 돼버렸기 네, 때문에 표상이 돼버려서 이게 패턴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틀린 것들을 계속 패턴화해서 시키거든요. 화석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빈도라는 거는 패턴이 아니라 진짜 그냥 고착화돼서 그 형태가 그냥 하나로서 그냥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빈도라는 게 근데 이거 자체가 적절한 설명이긴 한데 그럼 얼마만큼이 고빈도냐?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건희 선생님 질문도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해서도 제가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논문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아주 많은 빈도를 이제 논거로 가지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이제 부합을 하려면 A라는 현상이 고빈도로 나와야 되고 not A라는 현상이 그보다 더 낮은 빈도로 나오면 이제 내 논거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뭐 9대 1이다 그러면 확실한 뭐 누가 봐도 어느 정도 타당하겠죠. 부합을 할 텐데 이제 정말 그 경계가 모호한 지점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뭐 7대 3은 뭐 6대 4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아까 뭐 바이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 다른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 현상이 뭐 유형 빈도가 몇 회 나왔을 때에도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내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가능은 한 것인지 아니면 그 not A에 해당하는 현상들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다루어서 논지를 전개해야 할 것인지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에 고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빈도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거고. 예컨대 제가 이제 그 사배 기능 변화를 하면서 평서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인간이 말을 할 때 평소문을 평소에 평서문을 많이 얘기하나? 이문문을 많이 얘기하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봤던 자료는 언간을 봤었는데 그래서 언간의 그 언어 그 문양별로 빈도를 내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장르별로 나눠가지고 좀 내보면서 뭐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접근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빈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적인 빈도가 늘 유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을 하루에 1000번 하고 어떤 표현 하루 100번 해요.
그러면 이제 1000번에 비하면 100번 별거 아니지만 하루에 100번 얘기하는 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 빈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무리 상대 비율이 낮아도 그것이 실제로 숫자가 반복되고 그런 게 많으면 그것도 높은 빈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기억인가, 그것인가, 그런 그러니까, 게. 1000번에 비해서 100번은 물론 적은 거긴 하지만 그 네. 100번도 많이 말하는 거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연구를 통해서 네.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네. 뭐 우스갯소리지만 100번 말해도 모르지만 한번 크게 뒤면 인지구조 확 남거든. 한번 크게 그러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보면 크게 한번 한번 뭐 이렇게. 예. 100번 듣는 네. 거보다 한 번 경험할 때 이상해. 한 번 나왔는데 이게 그 다음에 표상이 됐어. 인지구조 표상이 됐어. 그러니까 아까 네. 김현주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빈도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뭐 이제 나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생각났던 거는 이제 김민국 선생님 말씀하신 경험의 강도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사건도 내가 네. 그냥 흔히 지나치는 것들을 되게 빈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반복되고 그런 것들은 익숙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접하게 되는데 되게 강렬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라도 되게 기억에 강하게 남고 심지어는 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언어 사용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흔할 그렇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네. 저는 사람들이 어떤 신조어나 뭐 이제 줄임말 이런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뭐 이게 무슨 줄임말이야 이렇게 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접할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방 쉽게 쓰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아울러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닐까. 근데 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황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내가 접한 형식 자체가 새로울 때, 그러니까 저빈도지만 새로울 때도 그런 이제 더 강렬하게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아까 100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맥락은 또 그러니까 매번 언제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건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평소에는 일상적인 말이지만 훨씬 더 강렬하게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어 현상이 있어서도 그럴 것 같은데 네. 과연 그거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뭐 어려운 진짜 것 같아요. 너무 네. 어렵네. 상상이 안 가요 지금. 그게 이제 네. 뭐 고려할 제1 언어 습득 이론을 보면 이제 거의 입력 언어 습득 전문가로 나오셨나요? 입력의 질이 굉장히 전공하셨어요. 입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실험을 해봤을 때 그냥 텔레비전만 계속 보여주는 어린 아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와의 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냥 유의미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의미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상황에 놓여야지만 이 입력이 중요하지. 계속 듣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입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입력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이러한 입력들이 모두 이제 이론이니까 이러한 입력들이 모두 유의미한 입력일 것이다. 이런 똑같은 유의미한 입력이었을 때는 빈도가 높은 것이 더 높은 신경의 연결망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거라서 사실 근데 고빈도, 중빈도, 저빈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하기 어렵지만 이론적 틀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유의미성은 다 예.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서 네. 이론이니까 네. 그리고 고빈도, 중빈도, 저빈도라는 게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론으로서 우리가 이제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절하게 이론이라는 게 결국 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틀리면은 수정해 나가는 게 사실 이론 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서는 충분히 의미를 갖추지 네. 않을까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지조 교수님을 좀 변호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빈도 어휘별로 이렇게 빈도를 이렇게 재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이렇게 뭐 그 어휘별로 빈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지프 곡선이라 그러나 예. 확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거든요. 해보면은 신기하게 그게 보여요. 그게 뭐 이제 복잡기 현상을 보이는 요소들이 공통 특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뭐 몇 개의 어휘가 그 빈도의
그러니까 언어 전체도 그렇지만 특정 가령 뭐 삽이 붙어 있는 어간을 봤을 때도 보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고, 예. 그러니까 몇몇 어간 결합의 형상을 네. 국한시켜 봤을 때는 네. 결합하는 어간이 특정 어간이 네. 굉장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생산성 이론을 발전시킬 때 뭐 그 단발어도 좋은 전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단발어 그것 말고도 그냥 유형 빈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이론 그 유형 빈도 가지고 생산성을 측정한다고 할 때 그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상위 몇 표를 제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는 뭐 그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김민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뭐 가끔 이제 뭐 언어학이 어디에 속하는 학문이냐, 지금 그 연구재단 대분류에는 인문학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항상 언어학은 사회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머릿속을 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빈도를 가지고 이제 빈도를 통해 가지고 언어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사회를 연구하는 방식의, 물론 사회 연구는 똑같지 않죠. 사람의 머릿속을 보는 게 어떻게 사회 연구겠어요. 근데 그 약간 연구 방식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저 또 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좀 궁금하다, 걱정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르 또는 매체 같은 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자주 쓰이는 뭐 문장 구조라든가 어휘 같은 것이 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사실 빈도에 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이거를 좀 피하거나 경계를 어떻게 하면서 쓸 수 있을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 김현주 선생님께서 그 박사 논문 끝에도 써 놓으셨지만 최대한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는 쓰시긴 하셨지만, 사실 국어사라는 것이 자료가 좀 국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의 경우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학부 때 국어학이나 뭐 언어학 수업들을 듣고 뭐 그랬을 때에는 이제 문체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특수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반 언어학은 아니고 뭔가 되게 독특한 것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 오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체들의 총합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다르고, 친구한테 쓰는 말이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서 네. 쉽게 뭐 이상한 자본 많이 쓰고 막, 하지만 엄마한테 그러면 섰다가는 그냥 등짝 스매싱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지나친 일반화와 추상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르별로 혹은 뭐 사용력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더 자주 애용되는 구문이나 어떤 구문의 특수한 의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이게 사용력이나 장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뭐 진짜 뭐 의사들의 말, 뭐 혹은 뭐 문학의 무슨 장소설의 문체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김민국들이 쓰는 요 인간 네트워크에서 자주 쓰는 어떤 표현들과 문법, 이런 식으로까지 세분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마다까지 결국에는 이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 관계의 상호 조정이나 뭐 감정의 교류나 이런 것 때문에 언어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거를 인간이 더 고상하게 만들어서 학문의 언어로도 쓰고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를 타고 네트워크 안에서 언어가 균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네트워크가 멀어질수록 더 이질적인 양상이 보이겠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가 그냥
일상생활만이 아니고 이제 장르를 타면서 차원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어사 연구할 때도 보면은 장르가 균질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가령 15세기 국어를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불경이죠. 그 다음에 다 궁궐 그 중앙 정부에서 출간을 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몇 사람이 언어가 특히 그 번역투가 들어있기 때문에 15세기 국어가 전부 다는 그거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15세기 자료가 그거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되게 일관된 모습이잖아요. 되게 일관되고 짜임새가 딱 짜여져 있고 모든 게 되게 체계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정 장르에 몇몇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동질성이 있는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고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5세기의 언어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정한 이런 특수성이 있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 다음 그 16세기에는 뭐 이제 언간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어쩔 수 없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균질하지 않다. 네. 그리고 아까 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머리 뒤통수를 탁 때린 게 있었던 게 개인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 사실 이제 꼭 빈도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어라는 게 신경망의 구축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라면 어떤 사람의 신경망 구축 결과와 어떤 사람이 물론 대체로 비슷하겠죠. 대체로 비슷하니까 말이 통하는 건데 굉장히 다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로 쓰는 어떤 문장 구조라든가 뭐 부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쪼라는 게 있으니까. 예, 뭐 예컨대 저기 옆에 계신 이준희 선생님의 말투를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저요? 예, 막말로로 시작해서 문장이 시작돼서 이제 아주 진실한 얘기를 할 때 막말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패턴으로 굳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쓴다거나. 근데 이거는 되게 패턴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네. 단순하게 꼭 어떤 장르, 사용력. 물론 어떤 장르나 사용력에서 딱 원하는 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정을 하지 말고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써야 된다든지. 우리는 쓰지 말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거예요. 나는 우리는 안 쓰고 사실 문장을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아니라 않죠. 자연스럽지 네,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관습을. 음. 생각해보니까 개인에게도 이런 특정한 관습이나 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 관련해서 그냥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화자들이 있는데 그 화자들이 이게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이렇게 막 분포가 되겠죠. 근데 그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교집합을 관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만큼이나 서로 다른 게 뭐가 있나를 관찰하는 것도 예. 중요하지 않나라는. 사실 그 교집합이 약간 허상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근데 또 이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약간 빈도를 뭐 고빈도 저빈도를 따지는 것의 가치나 뭐 이런 거 근거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딜레마가 있죠. 예, 조금 이렇게 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갑자기 들어서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쪼개야 쪼개 코퍼스를 쪼개야 돼요. 아, 통째로 보지 말고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 코퍼스가 충분히 있으면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팩터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성별, 뭐 연령, 뭐 지역, 장르 이런 것들 통일시켜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추출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그 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되고 그거를 뭉뚱그려 놓고 보면은 조금 더 뭔가 추상적이고 현실에선 떨어진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싶습니다. 말뭉치 언어학에서의 이제 그 딜레마인데 이거 네, 똑같은 딜레마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균형 말뭉치를 쓸 거냐 잘 이제 몇 퍼센트 뭐 신문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 전체 인간의 언어 사용이 어떤지를 살펴봐서 신문이 10% 뭐 소설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균형 말뭉치를 구축해서 여기 있는 빈도 결과가 인간 언어의 뭐 사용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사용력을 잘 구분해서 사용력에서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제
대립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 균형 말뭉치를 쓰는 관점은 조금 이제 아니라고 판명이 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균형성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그럴 바에야 잘 그냥 사용력을 잘 구분을 해서 사용력의 말뭉치로 빈도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김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잘 쪼개야죠.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도 저도 그런 코퍼스 언어 관련된 개론서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언어 사용 양상을 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말뭉치 만드는 것 뿐이지 균형 말뭉치라는 거가 이제 처음에 말뭉치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되게 이제 중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현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제 장르나 뭐 그런 걸 쪼개서 보는 거랑 관련해서 이제 김현준 선생님 박사 논문에서는 저는 이제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이제 그 선어말 어미 배열 이렇게 선어말 어미 구조체 그 이제 삽이 들어간 요소들이 변화하는 과정 통시적인 과정을 다룰 때 이제 다른 문헌 장르와 달리 언간에서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좀 더 빨리 보인다. 그러니까 네. 언간은 주로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일 이른 거는 15세기 말도 있지만 어쨌든 1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뒤로 투식화가 점점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굳어지기 전에 16세기에 나타나는 언간들 보면은 이제 그런 번역 언해 자료 중심의 코퍼스에서는 17세기 이후에 보이는 변화가 이미 먼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다른 데서도 지적이 됐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예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잘라서 관찰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보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게 어떤 처음 생겨날 때에는 굉장히 신선해요. 신선한 그 당시에 새로운 것들을 잘 담아내거든요. 근데 투식화가 된다는 거는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세기에 최초의 언해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 이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던 거를 글로 옮긴 건지 아니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가는 처음 생긴 거니까 그때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때 언가는 그나마 16세기에 이미 삽은 언간을 보면 기능이 변해 있어요. 변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변화가 잘 보이는 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새로운 뭐 신문, 뭐 새로운 소설 이런 데서 또 변화가 잘 보이거든요. 그것도 새로운 장르라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장르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장르에 쓸 언어는 기존의 투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역사적인 연구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선생님 굉장히 재밌네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가 생기면 투식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댓글 보면 또 댓글도 새로운 투식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뭐 핵기 뭐 신세대. 네, 뭐뭐 핵 알아요 뭐. 좀 처음 들어요. 있어요. 뭐뭐 핵의 핵의 이런 거 이제 하는데 물론 거기 너무 심한 건데 처음 댓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어랑 비슷하다고 보면 거의 댓글일 텐데 사실 댓글도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네. 좀 흘러서 이 투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 같다는. 그의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이도 오래됐죠. 이제 안 쓰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투식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지 않다가 투식화가 되고 다시 없어지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그렇죠. 점이 네. 좀 예. 장르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논문 읽으면서뿐만 아니라 이제 평소에 국어사 전공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사용 기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좀 제가 뭐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좀 반영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었던 의문인데 그 이제 국어학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소시르 이후에 구조주의 전통에서 이제 그 이전의 언어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 유럽어의 계통을 찾기 위한 그런 역사 비교 언어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 공시적인 거에 아예 눈길을 주지 않았다면 소시르는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제 뭐 의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봐도 공시적인 설명이 그 통시적인 변화 과정과 반드시 합치돼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를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설명을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결국은 언어가 변화한 과정의 결과가 지금 공시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기술하는 방식은 이제 그 역사적인 변화와 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용 기반과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정하면 약속을 따라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보면 이제 대담자가 너무 이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질문을 하면서 막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 많이 있었고 물론 뭐 그거를 뭐 당연히 기자라면 그렇게 한다는 질문도 그런 대답도 있었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 기자 정신이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태라면 이렇게 공시태 통시태는 구분해야 된다. 이게 약간 그 어떤 교조주의적인 것처럼 공리처럼 네, 공리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애초에 그렇게 했을까 소시르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막 역사 비교 언어학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막 현대랑 막 과거랑 비교가 막 하니까 뭔가 그렇게는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구분하려고 그런 거를 내세웠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너무 그런 공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시적인 관찰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혹은 어떤 한 시대의 언어 표현들을 관찰하고 기술을 하고 정리를 하는 그 결과가 그 이후 시대의 언어의 모습, 그 이전 시대의 언어의 모습하고 잘 이렇게 짝이 잘 맞으면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 같이 보면서 공시태를 세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시와 통시를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라고는 그냥 그 소시르가 일반 언어 강의를 할 때 그 당시의 언어학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뭐 공시 통시가 어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말을 하면서 계속 내가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뭐 뒀다 이런 말 쓰면 다 같이 재밌다 같이 뒀다 막 쓰면서 이게 막 퍼져나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시 통시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냥 공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존의 언어 연구가 너무 막 그런 시기적인 구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공시 언어가 따로 있고 통시 언어가 따로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루디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시와 통시는 그냥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그게 언어의 본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공시적인 기술은 통시적인 발달하고 합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능주의 언어학이 이제 도입되면서 공시와 통시의 엄격한 구분이 조금은 이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요? 좀 이제 융통성이 생기긴 시작했죠. 예컨대 이제 제가 이제 아주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이 아니라 한 20년 전이라고 하나? 20년 전이요? 아니, 제 27살 때니까. 아니, 예. 10여 년 전이라고 해야 되죠. 20년 전. 제가 나이가 많이 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순간 김현주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새로 안 생겨서 그때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가장 핫한 논쟁이었다기보다는 답 안 나오는 논쟁인데 이제 그 한국어의 선어말 여시 이게 이제 결과 상태상을 나타내는 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어의 지금 공시태에서의 어시 완료상이냐 과거 시제냐 그런 시절이 있었죠. 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네,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답 안 나오는 싸움이었고요. 또 이제 공시적인 관점을 보니까 어떤 또 이제 해프닝이 있었냐면 get 있잖아요, get. get이 이제 현대국어에 지금 추측의 get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넌 돈도 많겠다. 완전 다른 get이죠, 그런 get은. 네. 근데 이게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이걸 공시적 관점을 다 모아서 이제 이걸 get의 어떤 뭐 추측의 의미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설명 방식을 취하는 그런 좀 지금에서 돌이켜 보니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엄청 진지하게 맞습니다. 했던 네.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잘 이해 못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네. 라떼이저스가 되는데 아무튼 네,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전에 약간 또 나태이 저스가 됐나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다들 연식이 좀 빼고 예, 있으니까. 아니, 동갑이에요. 동갑이었어요. 어, 미안. 제가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공시적으로 그런 거를 볼 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환경에서 네. 어떤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공시로 그걸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 get이 어떤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법화 이론 같은 데서 이제 레이어링 뭐 이런 이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것이 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이 흔적으로 뭐 구문마다 이렇게 구문별로 그러니까 어떤 구문에서 이런 의미인지 어떤 구문에서 이런 의미인지 이런 거를 밝혀내면 되는 거죠. 문법화 이론의 큰 기여 중에 하나는 문법 형태에서도 구문에 따라서 다의적이다 이런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휘에 대해서는 되게 다이다, 네. 가다에는 의미가 열 몇 개가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네. 문법 형태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레이블만 get은 뭐 네. 출향이다. 네. 약간 그런 걸로 뭉뚱그리는 게 결국은 뭐 설명력을 좀 낮추는 거 아닌가 도리어. 근데 아직도 사실은 네. 국어학계가 많이 이제 뭐 기능주의가 많이 보급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금 더 선배 선생님들만 가더라도 기능주의 못 받아들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또래 학생들도 아직 기능주의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뭐 아직 그 세계에 이제 발을 못 담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개론서 위주, 개론서 중심의 옛날 중심 논문으로 쭉 읽다 보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이 이제 물이 들긴 했죠. 빨간 물이 들었죠. 그 저기 뭐야 막스 플랑크가 네. 했다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무슨 얘기? 그 막스 플랑크가 학문이 발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동의해서가 아니고 네. 그 밑에 후학들이 그걸 받아들인 네. 받아들인 후학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학문이 발달한다고. 그렇죠. 원래는 좀 더 강렬한 그런 문구예요. 논조로. 내 의견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는 상대방이 내 주장을 납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내 반대자들이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가 내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생각을 발달시키고 뭐 그러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들끼리 죽어서 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그 평가는 후학들이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파스펠마트 책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받았던 유표성, 무표성 이론 있잖아요. 무표적이다, 유표적이다. 네. 이게 형식이 있다 없다 말고 예를 들어서 단수하고 복수를 보면은 단수가 더 무표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하스펠마트가 엄청 비판하면서 그게 결국은 빈도다. 사실 뭐가 유표냐 무표냐는 모른다. 사실 단수가 복수에 비해서 무표이어야 할 이유가 없대. 뭐 그렇게 따지면 없다는. 뭐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만 생각해. 네,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것들 다 빈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결정을 한 거지. 이거 자체는 유표, 무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별로 실증성이 없다는. 네. 그래서 보니까 빈도가 많은 게 무표, 목표다. 빈도가 적은 게 유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보통
빈도가 적은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 뭐. 언어 형식에서 측면에서도 빈도가 높으면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굳이 그 형식을 그쵸.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네. 디폴트로 알아들을 거니까 무표항의 그쵸.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막 받아들인 그냥 우리가 그냥 전제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사실상 알고 보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개념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저는 김현주 선생님에게 가장 반했던 논문이 뭐였냐면요. 형태선은 원형범주인가 인지범주인가 그 제목 원형범주인가? 그거 제목 소논문도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논문 때문에 김현주 선생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 그게 뭐 네. 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일단 그걸 이제 국어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식상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죠. 잘못하고 이제 당연히 반려죠. 근데 그 코멘트 중에 이제 심사 코멘트 중에 이 형식에 대해서 뭐 준비가 덜 됐으니까 다시 이런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저도 그냥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왜 그 투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신빙성이 없는 말 이렇게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좀 고통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에 투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한 분이 재심을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무슨 형태소가 무슨 뭐 원형범주냐 형태소는 뭐 그냥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사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입증한 게 아니라 통치적인 변화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려면은 얘네는 가족 닮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형 범주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얘네가 분기 발달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약간 방증의 방식으로도 전개를 한 거였죠. 근데 뭐 직접 관찰할 수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 고생하셨다는 게 그 투고 과정에서의 근데- 고생이라고 하시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악에서 수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아. 이 틀을 수용을 안 해준다는 건데 사실 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형태소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지범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로 공통된다고 묶이는 하나의 가족들을 우리는 형태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형태들은 실현된 건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원형범주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무릎을 탁 쳤어요. 너무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저는 아무 별 생각이 없었던 개념이었는데 김현수 선생님 논문을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도 받았어요. 소논문 별세본도 받고 했는데 근데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왜 이 생각들을 아무도 못 하고 이제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이제 국어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나간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국어학에서는 아직까지 수용이 되지 않는 듯하다. 뭐 국어학회 전체라고 보면 좀 그렇고 형태론 형태론에서 이슈도 잘 되지 않고 네, 사실 뭐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봤더니 아직 구조주의 틀 안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구나. 아직 형태소는 딱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조주의 이론 안에서 딱 정의된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절대로 그냥 뭐 이런 최소의 유미적 단위 이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원자가 원자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론에서 보면 이제 뭐 주로 관심이 이제 어휘부가 어떻냐, 뭐 단어 형성은 어떻게 되냐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를 따지는 분들 적을 뿐더러 이제 그 약간 그 기존에 그런 연구를 많이 했을 뿐더러 기존에는 그거를 그냥 구조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소를 관심이 갖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최근에 왕성히 활동하는 사람 별로 없고 최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어휘부론 중심으로 형태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소외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어는 교차어라서 이게 이제 약간 그나마 다른 인구어나 굴절 중심 언어보다는 이 형태소 유니트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언어보다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원형범주라고 얘기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런 그때 그런 마음은 다 약간 유치한 그런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다 보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우리가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본 개념이지만 그냥 그 본질이 뭔지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없지 않나.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다시 아까 많이 봤던 공시 통시 개념이라든지 사실 형태소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구조주의 틀 안에서 형태소를 그냥 딱 이거 공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본질이 과연 뭔가. 사실 음소라는 것도 추상적 소리단이잖아요. 실제 음성이 아니라. 네. 뭐 형태소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조금 좀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어떤 개념이라든가 혹은 뭐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혹시 있으시면 이게 뭔지 의견을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마지막 거시적 관점에서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 이제 어떤 연구를 구상하고 계신지 또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싶은지 그리고 대우법 어미의 형태와 연구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후학들에게 어떤 걸 좀 더 연구해줬으면 좋겠는지 이것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박사논문 네. 발표 10주년에 걸맞는 네.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들은 얘기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근본적으로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 이제 최근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언어가 인간과 유리되어 있는 어떤 별도의 시스템이다라는 가정을 폐기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창발된 어떤 독특한 그 상호 행동 조정의 방식인 거죠.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화용론 연구가 지금도 화용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더 약간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 혹은 그런 의사소통의 관점, 그러니까 사회 조직의 관점에서 화용론적인 어떤 세팅들을 새로 일신하면서 그 관점에서 언어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 좀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두 번째가 이제 대우법 어미 형태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대우법 어미나 대우법을 연구하는 혹시 후학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이거는 조금 미진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뭐 더 했으면 좋겠다. 혹시 하는 거 있으시면 뭐. 아까 이제 그 코퍼스를 돌려가지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하긴 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화계와 관련해서 화계가 다르고 뭐 이제 기능이 변하고 가령 이제 지난 통사론 연구에 발표해서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계체에서 이제 해체로 이제 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했다고 좀 그렇고 분기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분기가 되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화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걸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쪽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뭐 그걸 뭐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자료도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좀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쫙 뽑아놓고 되게 보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빨리빨리 판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추세를 보기에는 양이 중요하지 뭐 하나하나 보기 중요해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막 봤던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정해주면 언제든지 저는 땡큐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구로 딱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면은 쓸모가 많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을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학부생들을 생각을 옆에서 국어국문학과 1학년들이 국어 이거 뭐야 이거 왜 해? 뭐 나 한국말 잘하는데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도구적으로 보면은 쓸모가 되게 많아요. 특히 뭐
한국 교육도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뭐 그 밖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상담 심리 같은 것에서도 아 그런 말을 쓰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 프레임 이론도 뭐 쓸모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쓸모를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그냥 어떤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그 배후의 구조와 현상을 찾는 것은 언젠가는 쓸모가 있게 되는 일인 거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쓸모를 이렇게 급극하는 저같이 약간 이렇게 얕은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이런 얕은 욕구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어학이 쓸모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들 마시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역시 딱 네. 타이밍을 보시고 네. 이렇게 정확히 마무리 해주셨네요. 네, 훈훈함. 네 진짜 역시 정승다운. 네, 정승다운 진짜 정승다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언어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정말 넓은 그 지평에서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제 녹음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는지와 뭐 대충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이제 앞으로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좀 뭔가 그 고갈된 느낌? 난 이제 무슨 연구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내가 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박사 논문으로 정점을 더 이상 찍었는데 내가 할 게 뭐 아니 그게 뭐 아니라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제 무슨 연구를 해야 되나 약간 방황하는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들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많이 있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고 뭐 40대에 다가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더 젊게 젊은 시절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약간 그 뭐랄까 그 지적인 능력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 뭔가 기억도 잘 안 나고 저는 뭐 책 이름도 금방금방 떠올리고 페이지 수 뭐 챕터 몇 챕터인지 막 이런 게 기억이 잘 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빨리 그 긴급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되게 그 싫어하는 그 직장인 교수가 되겠다. 이게 연구자 교수가 아니고 직장으로서 학교에 나오는 그런 교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 개발을 하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끊놓지 않으려고 이제 유형론도 나오고 통설원 연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또 하다 보니까 박사 논문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면서 그때 어떤 그 즐거움이나 뭐 이런 생각도 다시 들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모로 뭐 할 것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그 유형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한국어에서 대우법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잖아요. 뭐 이런 것을 유형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직 미진했던 연구 박사 논문 미진했던 부분들을 채워 넣는 일도 이제서 좀 이제 뇌를 보는 것도 약간 그런 거니까 이제서 좀 약간 그게 시동이 걸린 것 같고 10년이 지나서 시동 걸린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원래 이제 이 주제 말고 그 전에 이걸 발표하기 한 6개월 전에 번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법 차용 그거를 일본어 문법 차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박사 논문 안 쓰길 잘했어요. 지금도 막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진짜 대조 레퍼런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 진짜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이제 박사 논문 관심이 있었지만 박사 논문은 안 쓰고 이제 주제를 바꿔왔던 거였는데 이제 그 항목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좀 확인해 보는 작업 가령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그 이제 뭐 그 인연을 끊다 이제 인연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인연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끊다, 실을 끊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인간의 관계를 끈으로 이렇게 끈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은유 자체가 수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같이 수입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감기가 들다, 감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기가 낫다, 이 낫다도 이건 뭐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감기가 나아서 활용이 나아서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 그 낫다 있어요. 반치음 예. 나가다는 뜻으로. 그래서 들다와 낫다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근데 영어에서는 감기한테 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caught by cold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상황인데 언어권별로 비유가 다르거든요. 인식하는 프레임이나 혹은 뭐 은유가 다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다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 감기라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몸이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왜 우리는 감기가 들다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감기한테 걸리다라고 하냐. 감기한테 걸린 거잖아요. 코트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구문인 거죠. 그냥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의 방향을. 근데 사실 은유가 이렇게 수입된다는 게 재미있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사실 뭐 빠지다 이런 거잖아요. 뭐 사랑에 빠지다, 공경에 빠져. 이런 것도 뭐 사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표현인지 아니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던 표현들인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일반 공동 연구를 했었고 이제 허인 형도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사업이 끝났지만 나머지 그게 할 일이 많아요. 못한 게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논문을 연구를 그런 것도 해보면서 이제 확실히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지적인 역량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파고드는 게 예전만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많이 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놓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아유 오늘도 역시 저희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지만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실까요? 이렇게 너무 이게 뭐 아무것도 없이 마치니까 뭔가 좀 섭섭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뭐 난장판이라도 피우고 소리라도 질러요? 소리라도 지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녹음기를 켜놓고 그냥 여기서 술을 마실까요? 그건 좀 방송사고. 방송사고 막 끝장 방송이라. 끝장 방송. 오늘로서 모든 걸 다 끝내보자. 네, 뭐 이렇게 마치고 오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아우 손이 수고 많으셨어요.